연 100만 원씩 청년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이 당내 불협화음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은 같이 공감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서 대선 공약을 내놓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어서 기본대출권 보장을 발표했습니다. 신복지를 내세운 이낙연 후보는 전국민 주치제도, 국립대 무상등록금 등의 공약을 내놨습니다. 양측 간의 이 정책 대결로 명락대전이 이어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여권 대선 주자들이 나란히 정책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대 1,000만 원의 기본 대출권을 보장해 금융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후보는 전국민 주치 제도를 도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팽팽한 신경전 와중에도 부지런히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의 기본 시리즈 세 번째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장기저리로 대출받게 해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낙연 후보는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민 주치 제도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지난 17일 TV 토론에서도 많은 주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기본 시리즈, 특히 이제 기본 대출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국민 누구나 1,000만 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대출권의 핵심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와 비슷한 그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신용 대출도 있고 뭐 저 신용 협동조합도 있고 뭐 그런 제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충분히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언급 없이 다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야당으로 하여금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과연 그 재원을 누가 만들지조차도 국민이 걱정하게 되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 네. 사람이 이중적인 심리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의미는 좋으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정하게 느낄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 최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이게 꼭 국민들한테 1,000만 원씩 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저 돈을 마련하려면 한 500조 정도 소요될 텐데 전 사실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한 600조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국민들이 원하면 돈 빌려주겠다 이런 정부를 역사상 본 적이 있는지 그 김대중 정부 때 보면 길거리에서 신용카드 막 발행해줘서 결국은 카드 대란이 일어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카드 빚으로 고통받고 별 불행한 일이 다 있었죠. 제주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전 국민을 1,000만 원씩 더 빚을 지게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의미밖에 안 되고 얼마나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이냐 더 나아가서 그냥 표만 되면 뭐든지 달려드는 그런 이재명 지사의 진면목이 또 한 번 드러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 말이 안 되는 공약이죠. 네. 2030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은 집 살 거 다 사놓고 우리 소위 말하는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월세로 수십만 원씩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좀 빌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은 이런 취지 자체는 이해는 하긴 하겠는데 또 포퓰리즘 공격은 또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이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 기본 시리즈를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뭐 전략적인 거죠.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경제 위기를 겪고 있고 가계적으로 어떤 생계의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목이 타는 지경이죠. 2007년 금융위기 때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결과적으로 국가가 대기업을 위해서 돈을 풀었지 국민에게 풀지 않았다라는 그 반성이 역작용으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만 살리는 그런 건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고 그런 것들을 실차적으로는 걱정을 하면서도 유권자들이 실제로 그것을 갈급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응이 저는 나왔다고 봐요. 다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주려고 하니까
1,000만 원 준다는 게 아니라 10만 원씩 나눠준다. 이렇게 했을 때 국민이 받는 허탈감. 아, 사기 아니냐, 속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기본 시리즈라기보다는 정말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60년, 뭐 30년 네. 장기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 이것은 네. 나는 말이 된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지키기 위한 철학적 논쟁으로 이 싸움을 갖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후보조차도 힘들고 국민도 불안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어쨌든 어떤 정책을 내놓든 지금 주목을 받는 건 그래도 기승전 이재명 후보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자체가 뭐 욕을 먹든 말든 뭐 표만 되면 뭐든지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돋보이는 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른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서는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분이 정말 후보가 되어서 만약에 대통령까지 되면 이건 뭐 정말 나라 팔아먹게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뭐 무모하기 짝이 없는 공약을 막 내놓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결국은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낙연 후보도 사실 이제 토지 관련 3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전국민 주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어떤 그 의사를 이제 전담받는다라는 건데 이 제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것은 인구학적으로 보도 네네. 충분히 우리나라가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국민연금 체계에서 보장을 한다든지 수가 조정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오히려 수도권의 모든 보건 의료가 집중되는 것을 분산화시킬 수 있는 거고 네. 또 오히려 국가적으로 보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계기입니다. 암이라든지 어떤 발병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손실보다는 오히려 수가 조정을 통해서 전국으로 안정화시키는 그런 제도라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도 보지 않고 오히려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역에서도 동네 병원이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국민 주치 제도는 한두 번 나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전부 결국은 돈 문제, 의료인 수급 문제 이것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임상을 볼 수 있는 의료인이 전국민 대비해서 한 500명당 1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대도시에는 100명당 1명 정도로 줄어들지만 농촌 같은 데는 5,000명에 1명도 부족할 정도거든요. 그럼 의료인을 한 5배 늘리면 되느냐? 통상적으로 뭐 가정의학과 선생님, 의사 선생님한테 주치의로 할 수 있다고 보면 더군다나 전국적인 뭐 분포로 보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주치의 제도는 현실을 너무 모르는구나. 이름만 네. 그럴듯하게 네. 갖고 왔구나. 돈 낼 의사 없이 밥부터 먹고 네. 나중에 돈은 저쪽에서 뒤에서 받으세요 하고 도망가는 식당 손님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이고요. 주치 제도의 문제는 네. 그 자체 현실적으로 그 자체로서 무리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럼 이 상태로 자본주의적 논리로 의료 체계를 그대로 놔뒀을 때 과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느냐. 오히려 차라리 공중보건의를 넓힌다든지 어떤 그런 형태의 말하자면 보건의를 만들어가는 그러면서 국가 전체의 의료 체계들을 갖추는데 돈을 쓰는 게 오히려 유의미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안 된다는 것 자체로서 의미가 없다라고 던질 부분은 저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이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잖아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상 보면 감기 증상이 있어서 유학생이 우리나라 따지면 동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거 한 이틀 쉬라. 이틀 쉬면 낫는다 하고 약도 주지 않고 처방전도 주지 않았는데 돌아오니까 청구서가 13만 원 날아왔거든요. 그게 주치의예요. 치료비는 개인이 내야 되잖아요. 다만 이제 건강보험에서 조금 부담을 해주는 거잖아요. 반 70%. 그러면 건강보험료는 누가 내느냐? 결국 국민이 내야 돼요. 그런데 그 돈 내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럴듯한 이야기만 하거든요. 지금도 건강보험 재정이요. 점점 파탄 나고 있어요. 지금처럼 쓰면 또 곧 또 바닥이 나요. 국립대 무상 등록금 이것도요. 국립대는 지금도 사립대에 비해서 등록금이 좀 낮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지방 국립대뿐만 아니라 지방 사립대조차 네. 이제 학령 인구에 따지면 대학 정원이 훨씬 높거든요. 네. 거기에 국립대학은 무상 등록금 해주면 사립대는 더 죽으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원금이 사립된 덜 갈 테니까 지금 이미 구조가 왜곡되어 있는데 현실을 어떻게 도대체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참 답답하고 기초연금 50만 원으로 인상하면 지금 30만 원 수준이거든요. 아마 한 10조쯤 돼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것도 예산이. 예, 네네. 돈 문제죠. 네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마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보면 이낙연 후보의 공약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낙연 후보는 오히려 좀 더 어떤 성장 담론 쪽으로 더 무게를 네. 두었으면 좋겠는데 네. 더 복지를 더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전체 국가를 운영하는 데 대한 균형 감각이 있는지 그런 의문을 좀 갖게 되고 네. 국립대라든지 뭐 말하자면 무슨 뭐 무상 이런 것들이 무상 등록금. 새롭지도 않고 사실은 현실적이지도 않은 부분이 있고요. 국가의 현실을 보면 100% 장학금을 주는 학교를 사람들이 찾는 거지 네. 무상으로 가는 대학, 반값 등록금 대학은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국가적인 그 학교의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복지에 대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센시티브하고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는 네,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재정이 엄청나게 지금 나빠졌거든요. 이제는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돈 쓸 이야기만 하고 정부 부채를 늘리겠다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재정이 버텨내지 못하고 그것이 결국 국고채의 발행 금리 인상으로 올라가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이 버티지 못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함부로 돈 쓰는 공약은 전부 다 사실은 나라를 망치는 일이죠. 일일이 이제 그 하나하나 공약들을 뜯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민주당이 국한해서 얘기를 좀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겠다라는 건 많고 뭔가 이렇게 국가 대계를 보고 이제 성장시키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려주는 후보는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좀 그런 데 대한 뭐 솔직히 공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공약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앞으로 실질적으로 선순환적인 주장들이 조금 더 많이 앞에 자락을 깔아놔야지 그다음에 뭐 그걸 가지고 복지를 좀 더 하겠다라든지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앞에 거는 거의 안 보이고 더 주겠다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판을 직면하게 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이번 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정책 행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력 후보인 이재명, 이낙연 후보를 주제어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이재명 8만 1천여 건, 이낙연 4만 7천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급상승 연관어를 살펴봅니다. 1위는 황교익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는데요. 황 씨가 관광 분야랑은 좀 관련이 부족한 데다 이 지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보온성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관광의 절반은 음식이라며 황 씨의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여야 후보들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이재명 급상승 연관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대출, 5위는 금융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에 이어 전국민 기본대출이라는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전국민 누구에게나 최대 1,000만 원까지 장기간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자는 구상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경제 기본도 모르는 판타지 소설, 공갈 금융이라고 비판하면서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3위는 욕설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재명 지사의 과거 욕설 문제를 집중 조명했는데요. 지역 주민과 이 지사의 SNS 설전 내용을 낭독하기도 하고 성남시장 시절 도의회 회의록 내용도 소개하면서 도덕성 공세를 펼쳤습니다. 4위는 KBS입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민주당 본경선 3차 TV 토론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또 광복절 맞이해 KBS에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많이 언급된 겁니다.
네, 다음은 이낙연 후보의 급상승 연관어입니다. 1위는 불복입니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재명 후보가 본선에 갈 경우 원팀 장담이 안 된다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각 캠프 선대위원장들이 모여서 경선 결과 승복선을 하자고 제안했죠. 그러자 이낙연 측은 경선 승복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며 이런 제안은 경선 불복 프레임을 덮어씌우려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경선 불복론 논쟁이 불거지면서 불복이라는 단어가 급상승 연관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정경심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런 메시지가 지지층만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고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그 가족이 직면한 과도한 고통에 대한 연민을 표현한 것이라고 답하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4위는 이재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부회장을 향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진국 도약에 기여해 국민께 진 빚을 갚아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주요 대권 주자들의 입장 표명이 관심을 끌면서 이재용이 급상승 연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 홍보에 34억 원을 썼다며 도정을 뛰어넘는 개인 홍보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고 공격하면서 홍보라는 단어가 오히려 집계됐네요. 지난 한 주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뜨거웠던 정책 공방을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당사의 유례를 찾기 힘든 이른바 다중 분열을 겪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대선 주자 토론회 개최를 둘러싸고 당 대표와 유력 대선 후보, 당 대표와 최고위원, 그리고 대선 후보와 대선 후보가 동시에 서로를 향한 공세를 펼치는 형국입니다. 결국 지난 17일 최고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18일 대선 주자 토론회를 취소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복잡합니다.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이 마침 옆에 계시니까 여쭤볼 게 참 많습니다. 좀 가까운 일부터 하나하나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난 16일 원희룡 예비 후보가 이준석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이 곧 정리된다는 내용의 이준석 대표 통화 녹취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식회의에선 언급을 자제했던 이준석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곧 정리될 겁니다. 그러자 원희룡 전 지사 곧바로 맞불을 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 공개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밝힌 녹취 내용, 원희룡 대표가 반박하는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이것은 이제 당시에 두 사람 사이 대화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모두 들어보면 지금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부 부분 녹취록을 갖고 판단을 해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고 음성을 들어보면 판단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텍스트 형태로 공개한 이준석 대표 측의 어떤 그 공개 내용을 보면은 좀 헷갈립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원희룡 예비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갈등 상황이 해소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김영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준석 대표가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자기 역할에 대해서 좀 착각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을 균절한 조건 속에서 경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보다는 개인과 개인을 마치 이간질시키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국민 입장에서는 받게 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오히려 이번까지는 아예 정권이 안 넘어온다고 생각하고 다음번엔 자기가 대통령 될 그런 기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어떻게 1위 후보를 디스하는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띠냐. 그리고 또 1위 후보가 뭐 입당하는 시기에 본인이 꼭 있어야 되고 그런 거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뭐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번 토론회만 해도 그래요. 실제로 뭐 윤석열 후보는 속내는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18일 날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년, 네, 12주기예요. 네, 네. 그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고 싶은데 13명의 후보가 한 사람당 6분, 7분 말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게 안배를 해야 되는 것이 답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토론회 안 하는 걸 가지고 토론회 자신 없으면 나가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공격을 하고 있지 않느냐. 또 한편 18일 토론회 무산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제 생각에는 선관위를 25일 만들고 26일 비전 발표회라도 해야 되는데 왜 또 선관위 전날 토론회를 하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일을 끌고 가냐. 그런 과정 속에서 저당의 지지율이 과연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냐. 여론조사 상황이라서도 솔직히 국민이 정권 교체에 대한 희구열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분을 왜 국민의힘이 다 받아가지 못하느냐가 바로 그런 부분에 안고 있는 거예요. 적전 분열. 네. 그거죠. 뭐. 네. 우리 당으로 오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전부 다 하셨어요. 전부 다 하셨군요. 원희룡 예비 후보가 바로 이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전체 맥락, 뉘앙스, 어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오픈해라고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모양새가 누구 말이 맞든 간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양새로 가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 한시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냥 이 상태를 끌고 가서 진실 공방으로 가서는 어렵고요. 뭐 저 가부간의 결론을 내고 네.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필요한데 저는 뭐 그런 면에서 곧바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십니다. 그리고 당초 굉장히 핫하게 붙었던 아까 말씀하신 이제 토론회 문제도 결국은 최고위원회 회의를 거쳤고 18일 예정됐던 토론회는 취소하고 25일 이제 정견 발표회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위 안에서 고성이 오갔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당내 그 당시 현장에 계셨잖아요, 최고위원님. 분위기는 뭐 서로 이제 그 격려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네. 잘 들리게 이야기를 했죠. 아, 그 고성이 그 고성이 아니었습니까? 네. 강원도 고승인 것 같습니다. 아니 보도를 보면 저희야 뭐 보도를 접할 수밖에 없는데 당내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뭐 배현진 최고와 이 대표 간에도 고성이 오갔고 또 서병수 경준이 위원장과 김재원 최고 간에도 뭔가 좀 얘기가 오갔다. 경준이가 뭐 어디까지가 이제 월권인가 거기서부터 문제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 월권이라고 이야기는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왜 월권인지 설명했고요. 뭐 특별한 이의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이제 곧 잘 되겠죠. 말씀을 오늘따라 유독 아끼신다라는 아니 생각이 왜냐하면 드는데. 이게 이제 그 비공개 회의에서 이 거론된 것을 저는 그렇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언론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봐서 내용이 맞지도 않아요. 또 상당히 그래서 거기에 또 덧붙이면 기존에 그 언론에 나온 이야기가 맞는 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그것은 별로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네. 그 후보들이 각각 이제 경준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좀 다를 텐데 어쨌든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선관위원장이 됐을 때 그 자체가 문제가 해소된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여지가 남아 있고 또 설명 자체도 좀 제가 보기에는 마뜩지 않은 게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뭐 최고 그런 가서 정도로 사람이 없습니까? 그는 이제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는 것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경선을 이끌어갈 분이 적임자라는 의미겠죠. 그 말이죠. 예. 그래서요. 그게 이제 불씨로 남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경준이의 불만을 가진 일부 후보들이 있는데 그 위원장이었던 분이 이제 그대로 사실 이제 선거 위원장이 된다면 여전히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게 해소가 안 되는 불씨를 계속 안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은 다른 분이 맡아야 된다라는 그런 좀 공감대가 있는 듯 했어요. 최고위 분위기에서 최고위원들 보셨을 중에의 네. 분위기들이. 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지금까지 밀어놨던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겠다라는 걸로 봐서는 표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네. 그럼 사실 이제 다른 당직하고 달리 이 선거관리위원장은 엄청 중립해야 되고 공정하게 하겠거니 하고 믿어줘야 이게 잘 조정하고 정리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최고위에서까지 표대결을 해서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하겠다면 이게 이제 앞으로 이게 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사실은.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예비후보가 입당하는 그날부터 7월 30일 그날부터 뭐 봉사활동 참여하지 않고 또 발표회 하는 것도 토론회 하는 것도 이제 문제 삼고 결국 취소되고 계속 이제 전선이 1위를 구가하고 있는 윤석열 예비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저희가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수 없는 지경으로 계속 공개되고 있어서. 시선을 고정시켜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네. 지금은 이제 원희룡 후보까지 네. 하고 조금 확대되어서 그런 모양새예요. 있는데 어쨌든 뭐 기대하는 거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에 있을 때 그 추미애 장관하고 붙을 때가 지지율이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뭐 그런 걸로 계속 가면 지금은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뭐 이준석 대표 과거 발언에도 전혀 관심 없다 하고 화합만 강조하잖아요. 저 싸울 의지가 없다. 이제 큰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한편으로는 둘이서 짜고 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식으로. 예, 아니 그건 제가 농담으로 던지는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후보들은 좀 불편할 것이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건 원희룡 후보가 갖고 있는 전략이 뭔가 이준석 대표한테 경고하듯이 이렇게 강하게 당대표를 공격하고 들어오는지 그거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간다. 네. 원희룡 의원이 재선 의원이고 제가 초선 의원 때 같이 네네. 그때부터 국회의원 같이 있었는데 그때도 박근혜 당대표와 수시로 싸웠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싸움 잘 해요. 그리고 때때로 무모한 싸움도 벌이지만 대선 후보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또 뭐 하겠죠. 네. 그리고 지금 원희룡 지사는 어쨌든 예를 들어 윤석열 측을 공격할 때는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말하자면 정의 편에 섰고 또 지금은 또 어쨌든 당대표가 잘못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정의 편에 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에 비해서 지지율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적어도 뭐 사위권 안에 들어야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전 지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결과를 통해서 본인이 얻은 결과의 네이밍은 뭐냐면 마이너리티다. 지금 이 발언 자체가 본인이 어떤 그동안의 약점이라고 하는 마이너리티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가. 지금도 여전히 마이너리티적인 모두가기 형태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쨌든 영선 중진이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제1야당 대표 뭐 새 역사를 쓰긴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 모든 사람이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아직까지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이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예상했던 경로보다 조금 더 빨리 그런 상태가 온 거죠. 좀 빨리. 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했던 개인의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리더십의 역량 이전에 자기가 당대표 되면서 그거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입당 러시도 있었고 내가 다 이 판을 이끌어서 이번 대선을 승리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 실제로 이제 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집단지성이든 좀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의사소통 구조를 통해서 자기의 병풍을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일일이 본인이 다 답하는 구조를 벌써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위기가 정말 지금 오는 거는 위기도 아닙니다. 근데 1등 후보 혹은 후보로 된 사람이 지지율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것을 과연 이준석 대표가 헤쳐나갈 수 있을 거 그 과정을 어떻게 해칠 거냐를 준비해야 되는데 벌써 그런 부분에 대한 위기가 온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본인이 다시 한번 좀 냉정하게 더 내려놓고 그야말로 어떤 다른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준석 대표 가까운 것을 알려진 유승민 예비 후보도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말을 좀 줄이고 조금 더 깊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간 충고 조언을 하던데 뭐 동의하십니까, 의원님도? 근데 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저는 말을 줄이는 것보다는 행동이 좀 너무 빠르다는. 너무 바로바로 행동이 대응하는. 빠른 거지. 녹취록 공개하고 막 이런 말은 것들. 뭐 그렇게
말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말 실수를 뭐 특별히 했다는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근데 행동이 좀 빨라서 늘 오히려 이제 좀 부적응이 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가 볼까요? 야권도 대선 주자들이 모두 링 위에 올라오면서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갓 입당한 새내기와 터줏대감 대선 주자들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예비후보의 대립 상황을 두고는 각기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예를 들어 혹시 홍준표 예비후보는 말씀이 좀 재밌죠? 날치기 공부, 내부 총질, 점령군 행세 이렇게 연일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홍준표 예비후보는 어떤 전략을 지금 세운 걸까요? 우선 넥타이 색깔이 바뀌었죠. 빨간 바뀌었어요. 색깔에서 파란 색깔로 바뀌고 본인 좀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지금은 제로 디펙트 후보, 무결점 후보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1위 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결점투성이다. 그런 부분인 거죠. 홍준표가 힘을 얻어서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를 공격하고 괴롭힐 수 있는 구조를 딱 만들어버리고 본인은 후보가 될 수 없는, 그것이 홍준표 후보의 운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양상은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좀 엄호하고 변호해주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예비후보를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1등을 공략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준석 대표를 엄호해 준다기보다는 이준석 대표에 따르지 않는 다른 이유로 그 공격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고리를 구도를 활용한다. 하는 거죠. 예. 토론회 이런 것들 하면 되지, 이런. 그러면서 우리 당의 문화, 또 우리 당의 규율에 내가 잘 따르고 있다, 그런 안정감을 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최재형 예비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만큼, 예전에 조금씩 올라간 추세였는데 지금 좀 주춤한 그런 모양새고, 최근에는 하태경 의원도 지적을 했죠.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느냐, 이런 발언 때문에 여야 양쪽으로부터 공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격이라도 받으면 좋겠는데 요즘 너무 이제 조금. 점점 조금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 이제 이 선거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후보가 등장해야 되거든요. 등장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메시지 관리를 할까, 그런 면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이제 그 틈을 파고 들어온 분이 원희룡 씨예요. 아주 정말 혜성처럼 제주도에서 나타나서 지금은 이슈를 주도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최재형 전 원장도 조금 자신이 주도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약을 가지고 주목받으려고 하면 정말 이재명 지사나 허경영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목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자신의 정치적인 비전 제시,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실제로 본인은 답답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자체도 본의 아니게 왜곡당하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동력이 팍팍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미안하지만 윤 총장에 비해서 명분도 적고 준비도나 여러 가지 말번지나 모든 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이번 판은 이미 실기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기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주자들 4차례에 걸친 TV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인신공격성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장외에서 설전은 거칠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 측이 마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황교익 내정자는 경기관광공사보단 일본관광공사에 맞을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불공정 채용, 보훈 인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캠프 측과 황 내정자 모두 관련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명 캠프 측은 황 내정자를 위해 응모 자격을 변경했다. 사적 채용이라는 의혹에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개정된 열린 채용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또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진 않지만 황 내정자는 관광과 홍보 분야에서 전문성까지 겸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요즘 뉴스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험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서로 이제 친일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고,
뭐 누군가의 뭐 정치 생명을 끊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오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교육 씨가 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면 안 되죠? 저는 안 돼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안 될 이유가 없다. 예. 네. 우리나라 관광공사 사장 이런 분들이 뭐 관광하고 관련된 분이 사장한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분이 갖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장점 때문에 사장을 시킨 것이고요. 장점이 뭐 형수 욕한 거 괜찮다고 이야기한 거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이분이 하나의 콘텐츠라고 하는 여행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볼거리와 먹을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기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상대편이 공격해야 될 부분은 왜 우리 후보들끼리 공격하느냐. 그런 면에서 좀 아쉽고, 다만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이 한교육이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했다는 그 과정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말하자면 인선하는 기준이 과연 합리적으로 볼 것이냐, 이건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좀 예고편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서 토론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교익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게 더 다른 후보들이, 이낙연 후보 측이 더 곤욕스럽게 된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 측에 좀 얘기를 전달한 게,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이거는 황교익 개인이 반발한 겁니다라고 하지만, 그래가지고 국민들은 다 이재명 캠프에서 반발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걸 잘 살펴보라.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시리어스하게 가서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 황교익 씨 본인이 좀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조금 비호감이잖아요. 조금 그런 면이 있잖아요. 논란이 많은 분이거든요. 대선판에 논란이 많은 분을, 그것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그냥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너무 그 공격하는 데 대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 잘할 수 있으니 믿고 맡겨 주십시오라고 좀 물러섰다면 또 그냥 조용히 괜찮을 텐데, 제가 봐서 잘 싸우더라고요. 이제 완전히 후보보다 훨씬 더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아마 그런 걸 좋아한 것 같아요. 저 사람 나보다 더 잘 싸울 사람. 화력이 센.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하고 직접 싸우니까, 이낙연 후보의 입장에서는 또 밑질 장사 아니다 이렇게 해서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왜냐하면 지사직을 가지면서 집행권을 행사하는 후보가 되어 있잖아요. 지사직을 사퇴하지 않은 것이 기껏 황교익이 자리 하나 주려고 사퇴하지 않은 거다. 이거 참 불공정하다. 더군다나 저런 사람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이런 뉘앙스로 가니까 저는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이제 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싸움이 커진 게 이낙연 캠프 측 신경민 의원이 오사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일본 프레임으로 넘어갔어요. 여기에서 이제 황교익 씨가 폭발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럼 이낙연 총리는 일본 총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선이 다르게 형성됐고, 며칠 전에는 황교익 씨가 나는 그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프레임까지 나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든 싫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방송에 출연해서 이제 우리 근대적 한국 음식들이 잘 살펴보면 불고기나 이런 것들이 다 일본식이다. 이런 코멘트를 여러 차례 한 게 있어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한국 음식을 다 일본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네. 이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한 건데, 한교육 개인으로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특히 일본 프레임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마치 일베가 하는 것처럼 나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신경민 의원이 좀 과하게 코멘트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앞으로 1, 2위 싸움이 어디까지 더 전선이 확장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매우 깊은 우려가 드는 바입니다. 저는 친일파라고 비판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논란 자체가 굉장히 저열한데,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분의 반응은 정말 이거는
제가 봐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할 정도로 엄청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진중권 교수가 그랬죠. 저분은 혓바닥이 2개 기능이 모두 고장이 나 있다고. 말하는 기능도 네. 나쁘고 맛보는 기능도 나쁘다고. 그렇게 비판했군요. 네. 어쨌든 내용과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를 일본 총리 발언하는 걸 보고 딱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딱한 느낌이 결과적으로 한교육 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로 갈 수 있다. 네네. 그렇게 도가 지나치다. 네. 저쪽 캠프 전체가 도가 지나치다라는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는 면에서는 조금 네. 아쉽다는 느낌이 들어요.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이자 서른 의원의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장담이 안 된다 이 얘기를 두고 경선 불복이냐 이 갈등이 한참 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의원님? 제가 이제 서른 의원님하고 이야기도 좀 해봤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 경선 불복은 아니에요. 이 서른 의원님은 굉장히 그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한 건데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이제 저 결선에서 붙어서 투표를 했는데 만약에 이낙연 후보가 당선되면 이재명 후보 측 지지자들은 다 온다는 거예요. 이낙연으로. 네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기면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반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네. 이유가 아마 그분들이 다 형수님한테 하는 욕설을 들은 분들 아니냐. 쉽게 말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조금 더 도덕성 문제에 조금 민감한데 도저히 우리 당의 후보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낙연이 후보가 되어야 되지 이재명이 후보가 되었다가는 지지자들 상당수가 이탈할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경선 불복 논란이 빚어졌죠. 근데 실제로는 이재명 후보가 되더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지지자라면 정권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후보든 상관없고 다만 그 문제보다는 오히려 우원식 의원이 나와서 다 불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걸 하자라고 하는 것이 더 이제 기분 나쁘게 만든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이길 것인데 너 나가지 마. 이런 처로 느껴진 거예요. 이낙연 후보도 기본적으로 내 사전에 불복이란 없다. 그건 무슨 뜻이냐? 내 사전에 실패란 없다. 패배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이재명 후보 측도 맥락 지수가 떨어지게 날뛰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서른 후보도 뜻은 좋으나 그런 어떤 책 잡힐 만한 얘기를 안 하는 게 낫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중단됐다며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작은 정당을 하나 없애는 식의 통합은 정권 교체를 위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손바닥 뒤집든 약속을 뒤집고 야권 통합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난 1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게 됐다고 밝히면서 합당 결렬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안 대표의 대선 독자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야권 대선 구도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죠. 김 전 최고위원님, 합당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안 됐어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명분을 잘 얻었죠. 원래는 서울시장 후보가 되든 안 되든 합당하겠다까지 이야기했는데 우리 당에서 사실 그 관리를 잘 못해서 안철수 대표가 피해자인 양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형국이.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당의 그 당원을 개정하지 않으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니까 그렇게까지 무리하겠느냐. 그럼 오갈 데 없으니 싸게 쳐서 받자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당에서 합당 조건을 내세운 게 너무 어처구니 없었어요. 11월 달 됐을 때 그때 가서 우리 당에 이제 후보가 선출이 되고 그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다시 후보 단일화 내지는 합당 협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1월 단일화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은 남았다. 지금 당장은 합당 결렬 선언을 했지만
예, 그때는 네. 이제 지금 선수가 바뀌잖아요. 지금은 네네. 이준석 대표는 사실 안철수 대표와는 인간적으로 좀 약간 사이가 안 좀 좋았죠. 예, 그런 네. 것 같았고 그러다 보니 합당 자체가 사실 뭐 겉도는 상황이었는데 새로운 대선 후보가 나오면 훨씬 또 쉽게 또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지난 18일 권은희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철수 혼자 나간다고 하면은 국민의당 당원 당규 고칠 수 없다. 그 얘기는 권은희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독자 출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지금 1차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한번 일부러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빵에 빠진 거예요. 협상 라운드에서.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조금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들어가서 안철수를 끝까지 독자 출마하도록 해서 꼭 한 4%, 5% 정도 득표하게 하는. 네. 그래서 안철수를 정말 중도의 중심에 세우는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내다보게 하는 네. 그런 전략이 제 나름대로 내가 당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저는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이미 장사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에 많은 정치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대선 후보주. 그거로서. 네. 그런 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기대할 것도 없어요. 또 하나, 다만 이번 판은 본인이 아무리 봐도 대선에 이길 수 있는 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값비싸게 팔아서 당에 들어가고 다음 판에 내가 나갈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저 대선을 앞두고 그 우리가 안철수 대표와 같이 가야 된다는 근본적인 방향성이 정해지면 뭐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르는 게 값이죠, 뭐. 부르는 게 값이다. 정치판에서 지분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수표예요. 의미 없는 수표다. 네. 11월 돼봐야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선 전국 여야 핫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 들어볼게요. 김재원 최고위원.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그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등장해서 잠잠했던 경선 불복의 씨앗 이제 확실히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네, 저는 이제 뭐 야당에 과도하게 심판이 선수 대역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분란이 생기고 있다. 누가 선수고 누가 심판인지 모르겠다. 네. 오늘도 김재원 최고위원님, 김영주 전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선을 7개월 앞둔 상황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또 어떨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정치권이 되길 바라봅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